자기야, 저기 좀 봐. 진짜 시골 할매 다 됐네. 네 주제인 여기가 딱이다. 석 달 전 정분을 집에서 내쫓았던 전 남편 무성은 젊은 내연녀를 끼고 정분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이 끝난 바로 그날 무성은 정분에게 이혼을 통보했었죠. 이젠 네 역할은 끝났어. 새 사람 들여야 하니까 소금 뿌리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며 40년을 식모처럼 살았던 정부는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위자료라며 그녀 앞에 던져진 건 남쪽 끝 바다에 버려진 쓸모없는 땅 문서 한 장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 보잘것없는 땅 문서가 사실은 전 남편 무성을 지옥으로 끌어내릴 1,000억 원짜리 초대장이었다는 사실을요.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시집에 온 첫날부터 부엌일을 맡았고 그 뒤로 한 번도 손을 놓은 적이 없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 밥을 하고 밤 11시가 넘어야 부엌불을 껐습니다. 그 사이에 설거지, 빨래, 청소, 장보기가 끼어들었죠. 시어머니 춘자는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며느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일도 드물었어요. 그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는 그게 편했어요. 말이 없으면 다툴 일도 없었으니까요. 남편 무성은 회사 대표였습니다. 식품회사를 운영했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늘 늦었어요. 저녁 8시가 넘어야 현관문이 열렸고 10번 중 9번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정분이 따뜻하게 데운 국을 내놓으면 무성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정분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분이 허리를 다쳐 절뚝거리며 걸어도 무성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 정당화됐죠.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정분이 58이 됐을 때 시어머니 춘자가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엔 물건을 잃어버리는 정도였습니다. 안경을 어디 뒀는지 몰라 방 안을 뒤지고 지갑을 찾느라 서랍을 열고 닫았죠. 정부는 그때마다 함께 찾아줬습니다. 말없이 방 구석구석을 살피고 이불 아래를 들춰봤어요. 여기 있네요. 정분이 안경을 건네면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게 시어머니의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들 무성의 이름을 잊기 시작했어요. 무성이 퇴근해서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도 춘자는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누군지 몰라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저예요, 무성이. 무성이 다가가 손을 잡으려 하면 춘자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누구야, 당신? 그 말에 무성은 얼굴이 굳었어요.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뒤로 무성은 어머니 방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 정분의 이름은 끝까지 기억했습니다. 정분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부르는 이름이 정분이었어요. 밥을 먹다 말고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춘자는 정분을 불렀습니다. 정분아, 어디 갔어? 정분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부엌에 있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춘자의 목소리가 들리면 달려갔어요.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 한 컵을 따라 건넬 뿐이었죠. 춘자는 그 물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정분을 불렀습니다. 정분아.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춘자는 그걸로 안심하는 듯 했어요. 간병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밤낮이 바뀌었어요. 춘자는 밤에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면 일어나 방 안을 돌아다니고 옷장을 열어 옷을 꺼내 바닥에 늘어놓았죠. 정부는 그때마다 일어나 춘자 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주무셔야죠. 아니야, 나 집에 가야 해. 춘자는 고집을 부렸어요. 여기가 자기 집인데도 집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춘자의 손을 잡고 침대로 데려갔어요. 이불을 덮어주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주무세요. 춘자는 눈을 감았지만 1시간도 안 돼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정분도 다시 일어나야 했어요. 밤새 5-6번씩 반복됐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6개월 뒤였습니다. 정부는 기저귀를 갈았어요. 하루에 4-5번, 많을 때는 7번까지 갈았습니다. 침대 시트도 자주 갈아야 했죠.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세탁기는 하루 종일 돌아갔어요. 무성은 그 냄새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너무 냄새나. 무성은 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 코를 막았어요.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환기를 시켜달라는 말도 힘들지 않냐는 말도 없었어요. 정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한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놨죠. 춘자가 추워하면 이불을 더 덮어줬습니다. 그러다 정분 자신도 감기에 걸렸지만 병원에 갈 시간은 없었어요. 욕창도 생겼습니다. 춘자는 하루 종일 누워 지냈고 등과 엉덩이에 빨갛게 자국이 생겼어요. 정부는 2시간마다 춘자의 몸을 돌려눕혔습니다. 밤에도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 자세를 바꿔줬죠. 병원은 일주일에 3번 갔습니다. 정부는 춘자를 휠체어에 태워 버스 정류장까지 밀고 갔어요. 버스에 오를 때는 기사님과 승객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춘자가 또 기저귀를 적셨고 정부는 화장실로 데려가 갈아입혔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춘자는 스스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정분이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어줘야 했습니다. 삼키는 힘도 약해져서 목에 걸리지 않게 조심조심 먹였죠. 무성은 그 모습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 집에 들어오면 곧장 자기 방으로 갔어요. 어머니 방문은 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어머니 상태는 어때? 그런 질문조차 없었어요. 정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무성에게 도움을 청한 적도 없었어요. 설령 말을 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냥 정분이 하면 됐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왔듯이요. 간병이 5년째 접어들었을 때 정분의 허리는 더 이상 펴지지 않았습니다. 춘자를 안아 일으킬 때마다 등에 통증이 왔어요. 무릎도 시큰거렸고 손목은 힘을 주면 저릿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저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모시느라 많이 힘들지? 무성이 그렇게 물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들 선우도 마찬가지였어요. 1년에 2-3번 집에 들렀지만 할머니 방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잠깐 앉아 차 한 잔 마시고 아버지와 회사 이야기를 나누다 갔죠. 며느리 미경은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안 좋으시다면서요. 조심스러워서요. 미경은 전화로 그렇게 말했어요. 정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괜찮았으니까요. 며느리가 오든 안 오든 정분이 해야 할 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63살이 됐고 춘자는 90이 넘었어요. 춘자는 이제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정분의 이름을 부르는 게 전부였죠. 정분아.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대답 대신 물을 건넸어요. 춘자는 그 물을 받아들고 한참을 정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하루가 끝나면 정부는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무성은 자기 방에 있었고 춘자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죠. 정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가 끝났다는 것만 느꼈어요. 내일이 오면 다시 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간병은 의무가 됐습니다. 감사도 위로도 없었지만 정부는 그걸 바라지 않았어요. 바라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희생은 그렇게 당연함으로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춘자가 숨을 거둔 건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정부는 그 순간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춘자의 손을 잡고 있었죠.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점점 약해지더니 어느 순간 멈췄어요. 정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소리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춘자의 손을 놓지 않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무성은 2층 침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일어나 계단을 올라갔어요. 무성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무성이 문을 열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아직 덜 떠진 상태였죠. 잠깐 멍하니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게 전부였어요. 무성은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가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네, 알겠습니다. 짧은 통화였어요. 정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장례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장례식장은 정분이 알아봤습니다. 병원 영안실에 전화를 걸어 절차를 물었고 장례식장 위치를 확인했어요. 빈소 예약도 정분이 했습니다. 무성은 회사로 출근했죠. 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올게. 무성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은 아직 집에 있었는데도요. 연구차가 도착했을 때 정부는 혼자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춘자의 몸이 옮겨지는 동안 정부는 말없이 지켜봤어요.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들것을 옮겼고 정부는 그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정분이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조문객 명단을 작성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부의금 장부를 정리했어요. 빈소 앞에 앉아 절을 받았습니다.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하는 동안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무성은 빈소 한쪽에 앉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오래 편찮으셨죠? 그래도 이제 편히 가셨으니.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고 무성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아들 선우와 며느리 미경도 왔습니다. 선우는 할머니 영정 앞에 절을 했고 미경은 조용히 뒤에 서 있었어요. 정분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정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경은 그게 끝이라는 듯 선우 옆으로 갔습니다. 사흘간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발인 날 정부는 연구차를 따라 화장터까지 갔어요. 춘자의 몸이 들어가는 걸 마지막까지 봤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동안 정부는 서 있었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달라져 있었어요. 춘자의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침대도 옷장도 책상도 모두 치워져 있었습니다. 바닥만 남아 있었죠. 정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정분이 매일 드나들던 그 방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싸늘했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지워졌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무성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 무성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소파에 앉았어요. 무성은 봉투를 밀어 정분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혼하자. 무성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저녁 메뉴를 이야기하듯 담담했어요. 정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올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무성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들으니 다른 느낌이었어요. 가슴 한편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4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고생했다는 말은 안 하나요? 정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은 없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무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팔짱을 끼고 뒤로 기댔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무성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잖아.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정부는 고개를 들어 무성을 봤습니다. 무성은 정분의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차갑게. 정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이었어요. 4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내조하고 아들을 키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밤 11시에 부엌불을 끄는 삶이었죠. 그게 이제 역할이었다는 거였어요. 끝난 역할. 정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폐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위자료 같은 건 없어. 무성이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어머니가 너한테 남긴 땅이 있잖아. 여기 토지대장 넣어놨어. 그걸로 충분하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며느리 정분에게만 남겼던 땅 문서였죠. 무성이 봉투를 두드렸습니다. 정부는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무성은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당장 나가.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리다가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공허했습니다. 가슴 안이 텅 빈 것 같았어요. 40년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진 느낌이었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갔어요. 방 안에 낯선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정분이 쓰지 않는 화장품이 있었어요. 진한 붉은색 립스틱, 향수병, 귀걸이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자 정분의 옷 사이에 다른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화려한 색깔의 원피스, 구두, 핸드백들이었죠. 정부는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짐들이 이 집에 들어와 있었어요. 무성이 이혼을 말하기 전부터 이미 준비돼 있었던 거였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허탈했습니다. 예상했지만 실제로 겪으니 달랐어요. 가슴이 저리게 아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부는 잠들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이 됐을 때 정부는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옷장에서 자기 옷 몇 벌만 꺼냈어요. 속옷, 양말, 수건을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화장품은 챙기지 않았어요. 귀한 것도 필요한 것도 없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40년이 가방 하나에 들어갔어요.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정부는 현관에 서 있었어요. 무성은 2층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별 인사도 마지막 말도 없었어요.
정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향했어요. 가방을 든 손에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벼웠지만 묵직했어요. 40년의 무게였습니다. 평창동 고급 주택가를 벗어나자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부는 멈춰 섰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살던 집이 이제 남의 집이 됐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평창동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출근하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쉼없이 지나갔지만 정부는 어느 버스를 타야 할지 몰랐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종일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배가 고팠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먹었어요. 물도 한 병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벤치로 돌아왔죠. 오후가 지나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연락처 목록이 떴죠. 이름이 많지 않았어요. 남편, 아들, 며느리, 그리고 몇 개의 병원 번호뿐이었습니다. 아들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눌렀다가 지웠어요. 다시 올렸다가 또 지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기를 반복했어요. 전화를 걸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분을 힐끗 보고 지나갔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정부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를 확인했어요. 30% 남아 있었습니다. 충전기는 집에 두고 왔어요. 아니, 이제 그곳은 집이 아니었죠. 연락처를 다시 켰습니다. 아들 이름을 눌렀어요. 이번엔 지우지 않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길게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네 번째 신호음이 끝날 무렵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선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정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야. 엄마. 선우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뭔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정부는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돼. 짧은 문장이었어요. 더 말하고 싶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선우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기다렸어요. 선우가 뭐라도 말해주기를, 괜찮다고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건 선우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멈췄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죠. 정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엄마랑 아빠 문제잖아요. 선우의 목소리가 조금 더 작아졌습니다. 정부는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중간에 끼고 싶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선우가 덧붙였습니다. 변명처럼 들렸어요. 정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었어요. 39년을 키웠습니다. 아플 때 밤새 간호했고 학교 갈 때마다 챙겨보냈죠. 대학 등록금도 결혼 자금도 모두 정분이 마련했어요. 며느리 데려올 때도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그런 아들이 지금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어요. 서운하다고, 너무 섭섭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강요할 순 없었으니까요.
아들도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끼고 싶지 않다는 말도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이었어요. 여보, 누구야? 엄마. 어머님? 미경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선우가 전화기를 스피커로 틀은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희 입장도 고려해 주세요. 서운하신 거 아니시죠? 미경이 물었습니다.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미경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버님께 사업 자금을 지원받기로 해서 아버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돼서 그래요. 이해하시죠? 그 말에 정분의 손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공기가 폐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렸어요.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아프다고 섭섭하다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차올랐죠. 정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었습니다. 알겠다. 겨우 그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 알겠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전화기 화면이 꺼졌습니다. 정부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어요. 휴대폰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해는 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그들의 입장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정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울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았죠. 밤은 더 깊어졌습니다. 여관 간판이 몇 개 보였어요. 정부는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 앞에 섰죠.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젊은 남녀가 카운터 앞에 서 있었어요. 여자가 남자 팔에 매달려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카드를 꺼내 계산했죠. 정부는 발을 떼지 못했어요. 저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갑자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63살 여자가 혼자 이런 곳에 온다는 게 민망했어요. 정부는 돌아섰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정부는 옷깃을 여몄지만 추위는 막을 수 없었어요. 골목 안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공기가 더 차가워졌어요. 정부는 가방을 꺼안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하려고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땅, 무성이 말했던 그 땅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지만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였어요. 춘자가 남겼다면 정분의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 든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가 들어있는 그 봉투요. 하지만 그 안에 다른 종이도 함께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종이를 펼쳤습니다. 토지 대장이었어요. 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 이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갈 곳이 생겼습니다. 새벽 5시 정부는 포털 사이트에서 섬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작은 화면에 지도가 떴어요. 섬은 남쪽 끝, 바다 한가운데 점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확대해도 이름만 보일 뿐 사진은 없었어요. 배편 정보를 찾았습니다. 하루에 2번, 오전 9시와 오후 3시. 터미널까지는 버스로 4시간 반이 걸렸어요. 정부는 휴대폰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첫 차를 타야 했습니다.
6시 정부는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매표소 앞에 섰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죠. 어디까지요? 정부는 종이에 적힌 지명을 보여줬어요.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편도요? 네. 31,000원입니다. 정부는 지갑을 열었어요. 지폐 몇 장과 동전이 전부였습니다. 돈을 세어 건넸죠. 버스에 올랐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건물이 줄어들고 논밭이 나타났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정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졸지 않았어요. 눈을 감지도 않았습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버스가 작은 터미널에 멈춰 섰어요. 정부는 내렸습니다. 짐을 찾는 사람도 마중 나온 사람도 없었어요. 터미널은 한산했습니다. 표지판을 따라 걸었어요. 여객선 터미널 1.2km. 정부는 가방을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어요.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터미널 건물이 보였죠. 낡고 작았어요. 매표소에서 또 표를 끊었습니다. 섬 가시는 거예요? 중년 여자가 물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기 사람 안 사는데. 관광객이세요? 아니요. 정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묻지 말라는 투였죠. 여자는 표를 내밀었어요. 배는 저기 있어요. 9시에 출발합니다. 아직 8시 30분이었습니다. 정부는 대합실 의자에 앉았어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텅 빈 공간에 형광등만 깜빡였죠. 9시가 됐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정부는 일어나 선착장으로 갔습니다.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었어요. 배에 오른 사람은 정분 혼자였습니다. 선장이 밧줄을 풀었어요. 혼자세요? 네. 섬에 아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선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조타실로 들어가 엔진을 걸었어요.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정부는 난간에 기대서서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배 옆구리를 때렸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죠. 1시간이 흘렀습니다. 멀리 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았습니다. 산이 하나 있고 집 몇 채가 보였어요. 나무들이 빽빽했습니다. 배가 선착장에 닿았습니다. 선장이 밧줄을 묶었어요. 정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정부는 손을 잡고 내렸어요. 발밑이 흔들렸습니다. 선착장 시멘트 바닥에 금이 가 있었어요. 집이 어디예요? 선장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분이 대답했습니다. 선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배에 다시 올라 떠났습니다. 배가 멀어졌죠. 정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섬은 조용했어요.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람 소리는 없었어요. 정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좁았어요. 풀이 무성했고 곳곳에 돌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집이 몇 채 보였지만 모두 비어 있었어요. 문은 닫혀 있고 창문엔 먼지가 쌓여 있었죠. 산 중턱에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쪽으로 올라갔어요.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은 없었어요. 마당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현관문은 낡았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먼지가 코를 찔렀습니다. 집 안은 어두웠어요. 창문이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닥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벽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정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이 2개,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가구는 없었습니다. 덩그러니 빈 공간만 남아 있었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얼룩이 있었어요. 지붕이 샌 자국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겠죠. 전기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불이 켜졌다 꺼졌다 반복했어요. 불안정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죠. 정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녹슬어 있었지만 물은 나왔어요. 수도꼭지를 틀자 갈색 물이 나오다가 점점 맑아졌습니다. 걸레가 필요했습니다. 집안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부는 가방에서 수건을 꺼냈습니다. 물에 적셔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일었습니다. 기침이 나왔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바닥을 닦고 벽을 닦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밖으로 나가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왔어요. 부엌 아궁이에 불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죠. 저녁은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배도 고프지 않았어요. 밤이 됐습니다.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집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정부는 빈 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가방을 베개 삼아 눕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요.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정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정부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섬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집을 청소하고 마당에 풀을 뽑고 빗물을 받아 설거지를 했습니다. 먹을 게 떨어지면 선착장까지 걸어 내려가 작은 가게에서 라면과 쌀을 샀어요.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게 주인도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섬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게 편했어요.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았고 아무도 묻지 않았으니까요. 옷은 2벌만 돌려 입었습니다. 빨래를 해도 마를 곳이 마땅치 않아서 마당 한쪽에 걸어뒀어요. 거울은 보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묶지도 않고 그냥 뒤로 넘겼죠.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습니다. 일주일 전 바닷가에서 주운 오징어를 손질했어요. 가게 주인이 버린 걸 가져와 깨끗이 씻어서 마당에 널었습니다. 햇볕에 말리면 반찬이 될 테니까요. 빨랫줄에 오징어 몇 마리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평창동 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 가구, 정원사가 관리하던 정원. 그곳에서 정부는 늘 단정했어요. 옷도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정리했죠. 회장 사모로서의 체면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초라했어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손톱 사이엔 흙이 끼어 있었고 옷에선 비린내가 났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정부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오징어를 뒤집고 있었어요. 골고루 마르게 하려면 한 번씩 뒤집어줘야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들었어요. 배소리였습니다. 이 시간에 배가 올 일은 없었는데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정부는 일어나 선착장 쪽을 바라봤어요. 작은 배 한 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배가 선착장에 닿았습니다. 2 사람이 내렸어요. 정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35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정부는 알았습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무성의 회사 비서였던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은영. 몇 년 전 회사 행사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젊고 예쁘고 말도 잘하는 여자였죠.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무성이 정분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무성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정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때 묻은 옷, 거친 손, 그을린 얼굴, 그리고 마당에 걸린 오징어들. 수치스러웠습니다. 무성과 은영이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무성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천천히 구석구석 살펴봤어요. 은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을 훑어보고 마당을 보고 빨랫줄에 걸린 오징어를 봤죠. 은영이 웃었습니다. 와, 오징어 말리는 거 처음 봐요. 진짜 시골 같아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신기해하는 투였지만 어딘가 비웃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부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성이 정분을 봤습니다. 천천히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거 알아? 우리 이혼한 지 석 달 됐어. 무성이 말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끝이라고. 그 말에 정분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완전히 끝.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들으니 달랐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가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와봤지. 정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무성이 집 쪽으로 걸어갔어요. 정분을 보지도 않고 은영에게 말했습니다. 들어가 볼까? 어머, 들어가도 돼요? 은영이 정분을 힐끗 본 후 웃으며 따라 들어갔어요. 정부는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무성과 은영이 집 안을 둘러봤어요. 텅 빈 방, 낡은 벽, 삐걱거리는 마루. 무성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얼룩진 천장을요. 지붕새나 봐? 무성이 물었습니다. 은영이 코를 킁킁거렸어요. 여기 냄새 좀.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정분의 얼굴이 더 뜨거워졌어요. 곰팡이 냄새, 습기 냄새가 났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무성과 은영이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무성이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오징어, 낡은 집, 잡초가 자란 마당. 생각보다 잘 사네. 무성이 말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투였어요. 정부는 고개를 들어 무성을 봤습니다. 무성이 웃고 있었어요. 차갑게. 여기가 딱 너한테 어울려. 그 말에 정분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그 남편이 지금 자신을 이렇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비웃고 있었어요. 굴욕이었습니다. 평생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무성이 정분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넌 이 집이 제일 잘 어울린다. 잠시 멈췄다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이제 딱 시골 할매 같아. 정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았어요. 흘려선 안 됐습니다. 저 사람들 앞에서 울면 안 됐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골 할매. 그게 자신의 모습이었나요? 4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내조하고 아들을 키운 사람이 이제 시골 할매가 된 거였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지만 꾹 눌러 삼켰습니다. 은영이 무성의 팔을 잡았어요. 자기야, 여기 비린내 나요. 빨리 가요.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무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여기 오래 있으면 우리까지 냄새 뵐 것 같아. 은영이 킥킥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섰어요. 정부는 마당에서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성의 등이 멀어지고 은영의 원피스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정부는 서 있었습니다. 정분의 시야에서 두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후 정부는 그제야 무릎이 꺾였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게 터져 나왔어요.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죠. 멈추지 않았어요. 굴욕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기울었고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정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거칠게 닦았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창문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굳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성이 다녀간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같은 일상을 이어갔어요.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오징어를 뒤집고 저녁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전화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무성이 던진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골 할매 같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혀 있었죠. 정부는 거울을 봤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거울에 비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그을린 피부, 거친 손, 헝클어진 머리. 정말 시골 할머니 같았어요. 정부는 거울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정부는 마당에 앉아 콩을 까고 있었어요. 가게에서 산 콩을 손질하면 며칠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들었어요. 또 베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어요. 소리가 더 컸고 무거운 느낌이었죠. 선착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큰 배 한 척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일반 여객선보다 컸습니다. 배 위에 기계들이 실려 있었죠. 정부는 일어났습니다. 배가 선착장에 닿았어요.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4~5명쯤 됐어요. 작업복을 입고 헬멧을 쓴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섬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들은 해안가를 따라 걸으며 무언가를 재고 있었습니다. 기계를 들고 이곳저곳을 측정했죠. 측량이었습니다. 이틀 뒤 또 다른 배가 왔습니다. 이번엔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서너 명이 내렸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들은 곧장 정분의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정부는 마당에서 그들을 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심상치 않았어요.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앞선 남자가 물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말씀 좀 나눠도 될까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정부는 받아들었습니다. 글자가 빼곡했지만 자세히 읽지 않았어요. 들어오세요. 정분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부는 물을 따라 내놓았습니다.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 섬이 국책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정부는 가만히 들었어요. 정확히는 해양에너지 개발 구역입니다.
조류 발전소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 이 섬 전체가 매입 대상입니다. 남자가 지도를 펼쳤어요. 섬이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매입을 진행하고 보상금이 지급될 겁니다.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정분의 표정을 살폈어요. 놀란 기색이 없자 조금 의아한 듯 봤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윤춘자 씨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제 시어머니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정분이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상속이 되셨나요? 네. 명예 이전은 완료하셨고요? 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보상 대상자는 이정분 씨가 되시겠네요. 남자가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감정평가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한 석 달 정도 걸릴 겁니다. 정부는 들고만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여기 계속 거주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사 시작 전에는 이주를 하셔야 해요.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출입 통제도 곧 시작됩니다. 일반인 출입이 제한될 거예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하나 더 꺼냈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절차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정부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럼 연락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인사하고 내려갔어요. 정부는 마당에 서서 그들이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선착장까지 가서 배에 올라탔죠. 배가 떠났습니다. 정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서류들도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국책사업 보상금. 정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혼 서류 봉투에 들어있던 토지대장을 봤을 때부터 뭔가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정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부서지고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며칠 뒤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출입통제구역, 국토교통부, 선착장 입구에 큰 팻말이 설치됐어요. 붉은색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정부는 그 표지판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서서 바라봤어요. 일주일 뒤 또 배가 왔습니다. 이번엔 측량 장비가 더 많았어요. 사람들도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섬 구석구석을 다니며 측정하고 사진을 찍고 기록했어요. 정부는 그저 지켜봤습니다. 집안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섬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죠. 하지만 정분의 생활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지었어요. 오징어도 계속 말렸습니다. 달라진 건 풍경뿐이었어요. 선착장에 사람들이 더 자주 오고 장비들이 쌓였습니다. 해안가에 말뚝이 박히고 줄이 쳐졌어요. 정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도 무성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상을 이어갔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부는 마당에 앉아 석양을 봤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다도 붉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정부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어요. 시어머니 춘자가 이 섬을 남긴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춘자는 치매에 걸렸지만 끝까지 정분의 이름을 기억했어요. 매일 정분아 하고 불렀죠. 아들 이름은 잊었지만 며느리 이름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섬을 남겼어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정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없이 건넨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뒤 정부는 다시 공무원들을 만났습니다. 회의실에서였어요.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감정평가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최종 보상 금액입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밀어 정분 쪽으로 밀었어요. 정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숫자를 봤어요. 한참을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1,000억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정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동의하시면 여기 서명해 주세요. 공무원이 펜을 건넸습니다. 정부는 서명했어요. 또박또박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보상금은 일주일 내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섬에서 나가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정분이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알림이었어요. 정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숫자였어요.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숫자일 뿐이었죠. 정부는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게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서류,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방 하나면 충분했죠. 마지막 날 정부는 집을 둘러봤습니다. 3달 동안 살았던 곳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깨끗했습니다. 정분이 매일 청소했으니까요. 마당에 나가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부서지고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고요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시어머니에게인지 섬에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인지. 정부는 돌아섰습니다. 가방을 들고 선착장으로 내려갔어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섬이 멀어졌어요. 점점 작아지더니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앞을 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평창동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곳은 이제 자신의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정부는 조용한 동네를 찾았습니다. 강북의 작은 주택가였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오피스텔 하나를 구했어요. 15평짜리 작은 집이었죠. 월세였습니다. 1,000억이 넘는 돈이 있었지만 정부는 월세로 구했어요.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은 간소했어요. 침대, 책상, 옷장.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화려한 건 하나도 없었죠. 정부는 그 집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며칠 뒤 정부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큰 은행 본점이었어요. VIP 센터로 안내받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중년 남자가 반갑게 맞았어요. 자산관리사라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자산관리를 맡기고 싶습니다. 정분이 말했습니다. 얼마 정도 규모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부는 통장을 내밀었어요. 자산관리사가 통장을 보더니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아, 네. 물론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운용하고 싶으신가요? 주식을 사고 싶습니다. 정분이 말했습니다. 어떤 종목이요? 정부는 가방에서 신문을 꺼냈어요. 접혀있던 신문을 펼쳤습니다. 남편 회사 기사였어요. 박무성 식품, 2분기 영업이익 급감. 이 회사 주식을 사고 싶어요. 자산관리사가 신문을 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이 회사, 요즘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경영난 소문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정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고 싶으세요? 네. 정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자산관리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정도 매수하시겠어요? 전부요. 정분이 말했습니다. 자산관리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전부 말씀이신가요? 네. 하지만 한꺼번에 사면 안 됩니다. 정분이 덧붙였습니다. 소액으로 나눠서 눈에 띄지 않게 사주세요. 천천히 꾸준히요.
자산관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할 매수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로 해주세요. 제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물론입니다. 명예 신탁 처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수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한 달에 한 번씩 자산관리사를 만났어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지분율 2%입니다. 계속 사주세요. 네. 한 달 뒤 지분율 5%입니다. 계속요. 알겠습니다. 정부는 매일 신문을 샀습니다. 경제면을 펼쳐 남편 회사 기사를 찾았어요. 기사는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무성 식품 협력업체와 계약 분쟁, 노사 갈등 심화, 파업 조짐. 정부는 그 기사들을 오려서 모았습니다. 공책에 붙여 정리했어요. 감정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록만 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자산관리사가 보고했어요. 지분율이 10%를 넘었습니다. 계속 사주세요. 정분이 말했습니다. 신문 기사는 더 자주 나왔습니다. 박무성 식품, 원가 부풀리기 의혹 제기, 내부 고발자 등장, 회계 부정 정황. 정부는 그 기사를 오려 붙였어요. 공책이 두꺼워졌습니다. 2년째가 됐습니다. 회사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어요. 박무성 식품, 외부 회계법인 특별감사 착수, 검찰, 회계 부정 의혹 관련 수사 검토, 주가 40% 폭락, 투자자 불안 확산. 정부는 자산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지분율이 20%를 넘었습니다. 자산관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사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도하시는 게 계속 사주세요. 정분이 말을 끊었습니다. 자산관리사는 더 이상 권유하지 않았어요. 3년째가 됐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조용한 오피스텔에서 살았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신문을 읽고 한 달에 한 번 자산관리사를 만났죠. 신문 기사는 이제 일주일에 서너 개씩 나왔습니다. 박무성 식품, 거래처 계약 연쇄 해지, 경영위기 심화. 정부는 그 기사들을 차분히 읽었어요. 어느 날 자산관리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분율 35% 돌파했습니다. 최대 주주인가요? 정분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 이정부님이 최대 주주이십니다. 정부는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천천히 주식을 모았습니다. 얼굴에 미소는 없었습니다. 분노도 기쁨도 없었어요. 그저 차분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신문에 큰 기사가 났습니다. 박무성 식품, 회계 부정 확인, 검찰 수사 착수. 정부는 그 기사를 천천히 읽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읽었습니다. 외부 회계법인의 특별감사 결과가 공개됐어요. 원가를 부풀려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었죠. 정부는 그 기사를 오려 공책에 붙였습니다. 공책은 이제 세 번째였어요. 다음 날 또 기사가 났습니다. 박무성 식품 주요 거래처 계약 해지 통보, 대형 유통업체 세 곳이 계약을 끊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신뢰관계 파괴가 이유였습니다. 정부는 그 기사도 오렸습니다. 사흘 뒤 박무성 식품 직원 30명 집단 사직, 미래 불투명. 일주일 뒤 협력업체들 잇따라 대금 지급 요구, 자금난 가중. 정부는 매일 신문을 샀어요. 경제면을 펼쳐 남편 회사 기사를 찾았습니다. 기사는 매일 나왔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자산관리사를 만났어요. 회사 주가가 60% 이상 떨어졌습니다. 자산관리사가 보고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절반 이하로 괜찮습니다. 정분이 말했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산관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주총회 일정이 공지됐습니다. 언제죠? 한 달 뒤입니다. 특별 주주총회로 소집됐어요. 정부는 그 날짜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신문에도 같은 기사가 났어요. 박무성 식품, 긴급 주주총회 소집, 경영권 분쟁 예고. 정부는 그 기사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한 달 뒤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그날 오후 정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3년 동안 거의 집에만 있었거든요. 동네를 천천히 걸었어요.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선선했죠. 카페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텔레비전이 보였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무성이 나왔어요. 정부는 가만히 서서 그 화면을 봤습니다. 무성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대표님,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무근입니다. 무성이 대답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무성의 목소리는 당당했어요. 정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무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표정이었죠. 정부는 카페를 떠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신문에 또 기사가 났어요. 박무성 식품 이사진, 대표 퇴진 요구, 내부 분열 심화.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사 5명 중 3명이 무성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무성은 거부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여기까지 키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기사에 무성의 말이 인용돼 있었어요.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 뒤 또 다른 기사가 났습니다. 박무성 대표 측근 직원들 줄사표, 배 떠나는 쥐들. 무성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었어요. 오래 함께 일한 임원도 비서도 사직서를 냈습니다. 정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차를 마셨어요. 쓴맛이 났습니다. 사흘 뒤 정부는 우연히 백화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명품 매장 앞에 여자가 서 있었어요. 은영이었습니다. 정부는 멈춰 섰습니다. 은영은 정분을 보지 못했어요. 핸드폰으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무성 대표? 그 사람 요즘 상태 봐. 나까지 엮이고 싶지 않아. 정부는 가만히 서서 들었습니다. 아니, 나 이제 안 만나. 끝났어, 우리. 은영이 전화를 끊었어요. 한숨을 쉬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은영도 떠나고 있었어요. 배가 기울자 모두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주주총회까지 2주일 남았습니다. 신문에 예고 기사가 났어요. 박무성 식품 주주총회 임박. 대표 퇴진 여부 주목. 최대 주주 신규 등장. 정체 불명. 정부는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신이 최대 주주라는 사실이 공시됐지만 언론은 아직 정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정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3년 동안 사모은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 흰색 블라우스, 단정하고 깔끔한 옷들이었습니다. 정부는 그 옷을 꺼내 다림질했어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정부는 미용실에 갔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미용사가 물었습니다. 단정하게 해주세요. 정분이 말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염색을 했어요. 흰머리가 사라졌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3년 전의 자신도, 섬에 있던 자신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 같았죠. 사흘 남았습니다. 정부는 자산관리사를 만났어요. 주주총회 날 제가 직접 참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장 절차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분이 말했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정부는 집에서 신문을 읽었어요. 박무성 식품, 운명의 날 임박. 주주들 관심 집중. 무성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회사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무성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정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정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정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주주총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정부는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준비해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단정했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서류 몇 장과 주주 확인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침은 먹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박무성 식품 본사요. 네. 차는 서울 시내를 가로질렀습니다. 정부는 창밖을 봤어요. 거리가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빌딩이었어요. 20층짜리 건물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입구에 박무성 식품 간판이 걸려 있었죠. 정부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주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0명쯤 됐을까요? 옷차림이 제각각이었어요. 양복 입은 사람도 평상복 입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을 눌렀어요. 주주총회장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정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 안내 직원이 서 있었어요. 주주 확인증 보여주세요. 정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끝에 큰 문이 있었어요. 주주총회장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정분을 봤어요. 들어가시겠어요?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만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옆으로 비켰어요. 정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오늘 주주총회는 경영진 구성에 관한 특별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의장의 말이 이어졌어요. 먼저 현 대표이사 박무성 씨의 연임 안건을 상정합니다. 무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이 회사를 30년간 이끌어왔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정부는 문 밖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무성의 말이 끝났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의장이 말했어요. 그럼 표결에 앞서 최대 주주이신 분을 모시겠습니다. 정부는 숨을 멈췄습니다. 최대 주주께서 입장하십니다. 직원이 정분을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부는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천천히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장이 보였어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의자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명쯤 됐을까요? 모두 정분을 봤어요. 정부는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 정분을 바라봤습니다. 정부는 천천히 걸었어요. 구두 소리만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테이블 맨 앞에 무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성이 정분을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부는 무성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무성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무성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가 빈 의자에 앉았어요. 무성 맞은편 자리였습니다.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의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의장이 목을 가다듬었어요.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의장이 서류를 받습니다. 현 대표이사 박무성 씨의 연임 안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든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두세 명뿐이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대부분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의장이 말했어요. 반대 다수로 부결됐습니다. 무성이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의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주주 의결에 따른 결과입니다. 최대 주주가 누군데? 무성이 소리쳤어요. 대체 누구야? 정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성을 봤어요. 말없이 똑바로. 무성이 정분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무성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설마, 당신이?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성이 뒷걸음질 쳤어요. 의자에 부딪혀 비틀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무성이 중얼거렸어요. 의장이 계속했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박무성 대표이사 해임권을 상정합니다. 해임? 무성이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나를 해임한다고? 의장은 무성을 보지 않았어요. 서류만 봤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의 모든 손이 올라갔습니다. 정분도 손을 들었어요. 천천히 높이. 무성이 정분을 받습니다. 당신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결됐습니다. 박무성 씨는 즉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됩니다. 의장이 선언했어요. 그때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4명이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배지를 차고 있었어요. 검찰입니다. 앞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박무성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무성이 뒤로 물러섰어요. 뭐야? 당신들 누구야? 법원 발부 구속영장입니다. 동행하시죠. 검사가 영장을 내밀었어요. 무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검사 옆에 직원이 다가갔어요. 수갑을 꺼냈습니다. 손 내밀어 주세요. 이봐요. 나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성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무성이 정분을 봤어요.
당신이 이런 짓을.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무성을 봤어요. 무성이 끌려갔습니다. 나 이 자식들아. 무성의 목소리가 복도로 멀어졌어요. 회의장 문이 닫혔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같은 시간 평창동 집안에는 은영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영은 거실을 가로질러 침실로 갔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명품 가방들을 꺼냈어요. 서랍을 열어 귀금속을 쓸어 담았습니다. 금고를 열었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 현금 다발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영은 그걸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시계도 반지도 목걸이도 모두 집어넣었습니다. 가방이 무거워졌어요. 은영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더 가져갈 게 있나 살폈어요. 서재에 들어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통장을 찾았어요.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차에 가방을 싣고 시동을 걸었어요. 평창동을 떠났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웅성거렸어요. 저 여자가 최대주주였어? 대체 누구야? 박무성 전 부인이라던데. 정부는 그 소리들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장 뒤편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선우와 미경이었어요. 두 사람은 정분을 봤습니다. 멀리서요. 선우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미경은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들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는 시선을 거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구두 소리만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래로 내려갔어요. 로비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정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끝났습니다. 정부는 걸었습니다. 앞만 보고요. 주주총회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부는 오피스텔에 혼자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정부는 화면을 봤습니다. 아들 선우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정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들여다봤어요. 역시 그렇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생기니 이제야 연락이 오는구나. 씁쓸했어요. 정부는 답장을 쳤습니다. 잘 지내. 짧게 그것만 보냈습니다. 며칠 뒤 또 문자가 왔어요. 이번엔 며느리 미경이었습니다. 어머님, 추석 때 저희 집에서 차례 지내려고 하는데 오실 수 있으신가요? 아이들도 할머니 뵙고 싶어 합니다. 정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들, 손주들이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보는 아이들이었죠. 정부는 답장을 쳤습니다. 바쁘다. 잘 지내라. 전화도 왔습니다. 선우였어요. 정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응. 정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정부는 창밖을 봤어요. 괜찮다. 어머니, 바쁘다. 전화 끊을게. 어머니, 잠깐만요. 선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지금 구치소에 계시고 저희도 많이 힘듭니다. 어머니,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정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가슴 한편이 시렸어요. 이제야 엄마가 보이나 봐요. 돈이 생기니까요. 예전에는 연락도 안 하더니 이제는 매일 문자가 왔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정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도 아팠습니다. 정부는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선우도 미경도 미워할 힘도 없었고 미워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멀어졌을 뿐이었어요.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일주일 뒤 정부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섬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보상받은 선부지 중 일부를 기증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에 기증하시겠어요? 공공시설로 써주세요.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조건이 있으신가요? 정부는 잠시 생각했어요. 시설 이름을 윤춘자로 해주세요. 윤춘자 씨는 제 시어머니셨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석 달 뒤 연락이 왔습니다. 시설이 완공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린이 도서관이었습니다. 개관식이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참석하시겠어요? 네. 정분이 대답했습니다. 개관식 날이었습니다. 정부는 일찍 출발했어요.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배를 탔습니다. 섬이 보였습니다. 몇 년 사이에 섬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착장이 새로 지어졌고 길이 포장돼 있었어요. 배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어요. 개관식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30명쯤 됐을까요? 정부는 뒤쪽에 섰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이 보였어요. 하얀 건물이었습니다. 예쁘게 지어졌더군요. 입구에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춘자 어린이 도서관. 정부는 그 이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개관식이 시작됐어요. 지역 구청장이 나와 축사를 했습니다. 이 도서관은 이정부님의 기증으로 세워졌습니다. 고인이 되신 시어머니 윤춘자님의 이름으로 지어졌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기증자이신 이정부님 나오셔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구청장이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뒤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다시 불렀어요. 이정부님 계신가요? 정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작게요. 구청장이 정분을 봤어요.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구청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분도 박수를 쳤습니다. 뒤에서 조용히요. 개관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분도 들어갔습니다. 제일 마지막에요. 책들이 가득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책을 꺼내봤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정부는 한쪽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좋았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정부는 도서관을 나왔어요. 선착장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배 시간이었어요. 배에 올랐습니다. 섬이 멀어졌어요. 정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서관이 작게 보였어요. 하얀 건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정부는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작별 인사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오피스텔에 들어갔어요. 조용했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통이었어요.
모두 선우였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어요. 어머니, 명절인데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발요. 정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을 쳤습니다. 건강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정부는 이사를 했습니다. 더 작은 집으로 갔어요. 조용한 동네,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가방 2개면 충분했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정부는 빈 방 한가운데 섰습니다. 혼자였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정부는 자신만의 공간을 가졌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정부는 천천히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책상을 놓고 침대를 놓고 작은 화분을 창가에 두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정부는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을 밥이었어요. 상을 차렸습니다. 소박했지만 정성스러웠어요. 밥을 먹으며 정부는 생각했습니다. 선우와 미경, 이제 연락이 자주 올 거예요. 명절마다 필요할 때마다. 돈이 있으니까요. 정부는 받아줄 겁니다. 최소한만요. 미워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가까워지진 않을 거예요. 그럴 수 없으니까요. 거리를 두고 그냥 그렇게 살 겁니다. 그게 지금 정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부엌 불을 껐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았습니다. 정부는 그 달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고요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정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어요. 시어머니 춘자가 남긴 건 선만이 아니었습니다. 존엄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지킬 힘이었습니다. 정부는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회복이었습니다. 정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깊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사연 주인공에게 건네고 싶은 위로나 응원의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버틸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도 밝고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